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열전 김갑수입니다. 지난 8월 26일이군요. 우리가 사랑하는 천상병 시인의 부인으로, 그리고 인사동에 가면 언제나 넉넉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카페 귀천의 주인장 목순옥 여사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겸사겸사해서 참 많은 기억들을 떠올리는 일이었는데요. 부부가 닮는다고 그러는데 천신의 표정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느낌, 어떤 기분을 바로 그 모교사한테서도 같이 느낀다는 거죠. 바로 천지남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만든 모과차 참 맛나게 드시는 분들 많고, 그 맛을 이제 볼 수 없다니 하는 아쉬움을 토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목순옥 여사의 부음을 접하면서 다시 한번 천상병 시인의 시세계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긴 소풍 끝내고 이제 먼저 가신 천상병 시인이 나중 오는 아내를 맞이하는 그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죠. 자, 시 귀천으로 유명한 우리들의 시인, 국민시인이라고 흔히 하는 표현 딱 붙이면 알맞은 분입니다. 천상병 시인이 알려진 삶의 행적과 작품 못지않게 또 우리가 잘 모르는 구석들도 있습니다. 전문가적인 시견으로 좀 그의 삶과 문학 세계를 깊이 있게 다룬 평론가를 모셔서 천상병 시인의 삶과 시세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인과 함께 떠나는 문학 소풍이 되겠군요.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네, 시인 천상병의 시세계를 한 권의 평론집으로 묶으신 분이죠. 문학평론가 고영직 선생 모시고 천상병의 시세계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인사동에 있는 카페 귀천 혹시 가끔 들리셨는지요? 자주는 안 가지만 인사동에 가게 되면 더러 발걸음을 하곤 했었습니다. 네, 이번에 목순옥 여사가 세상 떠나고 나서 부음 기사가 있을 때 되게 이제 향년 몇 세 하는 연세가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모 교사님한테는 세월이 없는 것 같이 늘 젊으신 모습을 기억하게 되는데 70대 중반이셨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귀천 이 자리 말고 예전에 인사동에 있었던 귀천에 저는 대학 문청 시절에 좀 그때부터 출입을 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천상병 시인께서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더러 이렇게 흠모하면서 이렇게 목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건네본 적은 별로 없었고요. 그런데 천신 세상 떠나고서 모 교사님이 이제 삶이 어렵게 돼서 그것도 이제 기사화되고 그랬었는데, 어쩜 이렇게 기구하기도 하고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참 천상병스러운가스러운 이 일화가 지금도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봤을 거예요. 저도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그랬었는데, 선생님 세상 떠나니까 이제 이렇게 당연히 부조가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이 장모가 되시는, 그러니까 목순옥 여사의 어머니가 큰 돈을 보니까 가난하게만 사신 분이니까 이걸 어디 둬야 되나, 집이라고는 너무 초라하고 그러니까 아궁에 숨겨놨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아궁에 불을 지피는 바람에 그 돈이 거의 다 타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걔도 세상의 인심이 마르지 않았는지요. 그때 당시 그 은행에서 조금이라도 흔적이 남은 것을 다 현찰로 계산해서 바꿔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두 부부의 가난이라든가 이게 아주 고매한 경지 이런 식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삶의 오탁들이 그대로 다 묻어 있는, 정말 저승 가는데도 여기가 필요하면 난 어떻게 하지? 저승도 못 가겠네 하는 좀 구질구질하고 때묻고 우리 사람살이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배어있기 때문에 천상병의 가난이 우리한테 더 실감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난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많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천상병 선생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가난은 자기 스스로 선택한 가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요즘에는 뭐 자발적 가난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무욕의 삶을 이렇게 청빈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 가난이어서 지금같이 이게 물질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더 각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본격적으로 천시인의 시세계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병 평론 이 책 묶어내시게 된 어떤 배경이 있으신지요? 그 천상병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제 위에 선배 문인 세대들 같은 경우는 신화 일화로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를 비롯해서 이 젊은 후배 세대들은 천상병 문학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후배들의 그 관점에서 천상병 시인이 썼던 이 문학 작품 속에 관통하는 정신이 뭔가 이것들을 좀 제대로 짚어주는 게 좀 필요하겠다는 취지에서 엮었던 거고요. 예, 다른 것보다도 천상병 선생님이 이제 자꾸 일화로서만 이렇게 소개되는 방식이 네, 그렇죠.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물론 그런 일화도 필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시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가치가 뭔지 그것을 더 이게 확인했을 때 사회적으로 공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엮게 됐습니다. 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그 식민지 시대, 그러니까 그 국권 찬탈기가 있었고, 뭐 광복이 쭉 이어지는 기간 동안에 일본 출생하신 분들이 많은데 천상병 시인도 보니까 일본에서 태어나셨고, 그 후에 김춘수 시인의 구름과 장미 작품 보면서 나 시인이 돼야겠다 결심했다는 뭐 등등 본인의 토로가 있는데요. 그 삶의 궤적을 좀 잠깐만 언급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천상병 선생은 일본에서 태어나셨고 중학교 2학년 무렵에 다시 마산으로 와서 그 마산중학교에 이제 그 편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만났던 국어 선생님이 이제 김춘수 시인이었던 거죠. 이게 저는 이게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좋은 책과의 만남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좋은 사람과의 만남에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고 보는데 아마 천상병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김춘수 시인이라는 아주 걸출한 시인을 만나게 된 게 그 시를 이해하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아까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대가 참 힘든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뭔가 마음속에 그 세상은 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일까? 왜 나는 왜 사는 것일까? 하는 문제들을 10대 청소년의 마음속에 늘 품었던 고민들을 아마 시로 쓰기 시작한 게 오늘날의 이 천상병 시인이 누구나 사랑받는 그런 시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인문 사상을 웅축한 인문어가 모여있는 사전, 인문어집. 오늘의 인문어집, 시인. 시를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 시인은 검이다. 끝없이 뽑아내는 실들로 자기의 집을 만든다. 집을 만들어 그곳에 언어들을 포착한다. 한 번 잡히면 나갈 수 없다. 시인은 전등이다. 끝없이 내뿜는 빛으로 자신의 영역을 확보한다. 빛으로 사물들은 비로소 자신을 드러낸다. 한 번 들어오면 빛 안에 있다. 시인은 집을 만들고 불을 밝히고 그래야 시를 짓는다. 기간은 짧게는 단 몇 분, 길게는 한평생. 시의 유효 기간은 영원, 또 영원. 오늘의 인문어집, 시인. 끝없이 질긴 시를 뽑아내야 하는 운명. 끝없이 불을 밝혀야 하는 숙명. 시인은 직녀이자 점등인. 그들은 어느새 별이 되거나 별 속의
살거나. 천상병 시인을 떠올릴 때 이제 그의 삶의 궤적 중에 몇 가지가 아주 네. 크게 부각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학력 갖고 사람 얘기하는 게 참 이상한데 네. 천시인한테는 무슨 엘리트 이미지, 명문대 출신 이런 느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력을 보면 이제 예전에 그 서울대 상대, 옛날 상대라고 그랬죠. 서울 상대 출신이다. 이어서 또 동백림 사건으로 당했던 고초들, 그의 인생 행로를 완전히 바꿔놓게 된 그런 것들, 또 실종 상태에서 보니까 이제 지인들이 유고 시집까지 내야 됐던 일들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한번 쭉 조망해 보면 어떨는지요? 뭐 시하고 삶하고 지금 요즘 이제 젊은 시인들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분류돼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이 20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시인 중에서 이 시와 삶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던 분이 아마 천상병 시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수많은 이 천상병 선생님은 삶의 역정 속에서 수많은 드라마를 남기셨죠. 네. 뭐 아마 전무후무한 일일 텐데요. 뭐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고 시집이 나오는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아마 세계 문화사적으로도 거의 희귀한 사례인데 그런 일화도 남기셨지만 그 어떤 모진 세파가 있을 때마다 그분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준 문호들이 있었고 또 시와 삶을 일치시키려고 했던 시인의 어떤 그 경지 그런 것들이 아마 천상병의 시와 삶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마치 음악에서 도돌이표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아까 고 선생님 말씀에도 본격적인 비평 대상으로 별로 거론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이유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리나라 이 문학 교육이 특히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이 문학 교육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난해한 시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뭐 윤동주나 김소월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대학에서는 대학 국문과나 문창과에서는 뭐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쉬운 시라고 치부되는 어떤 시들에 대해서 좀 의도적인 뭐 어떤 묵살 같은 게 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근데 그런 게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진실한 시들은 어쩌면 단순한 시가 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우리 문학 연구가 좀 어떤 면에서 좀 이렇게 좀 편향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그 이유가 가장 크리라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이 천상병 시인의 그러니까 연구자로서의 어떤 거리감 같은 게 좀 이게 확보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은 너무 당대의 어떤 여전히 살아계시는 어떤 시인으로서 우리가 기억이 되고 그런 측면이 아마 연구자로서 좀 시인 연구에서 약간은 이 거리감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연구가 상대적으로 덜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두 가지 이유 가운데 첫 번째는 굉장히 지금 솔직한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대학 강단이나 비평가들 입장에서도 뭔가 그럴싸한 얘기거리가 나오려면 작품이 좀 난해하고 오묘하고 이래야 뭐가 나오는데 천시인은 그냥 한글만 알면 누구나 해독할 수 있는 시니까 뭐 별로 언급할 거리를 못 찾는다. 그 누구나 읽고 이해하는 것,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비평가들에게 없어서 그런 거 혹시 아닐까요? 뭐 말하자면 시를 알므로써 이해하는 거하고 시를 삶으로써 이해하는 것은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천상병 시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 자체를 이렇게 삶으로서 받아들이는 독자들한테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특히 우리 사회에서 좀 뭔가 좀 쓰러진 사람들, 뭔가 좀 상처받은 사람들, 스스로 좀 소외됐다고 생각 드는 사람들한테 천상병 시가 갖는 의미는 각별한 것 같습니다. 예컨대 유명한 작품 새, 살아서 좋은 일도 또 나쁜 일도 있었다고 그렇게 우지는 한 마리 새. 자, 비평 대상 글쎄 비평 대상으로는 좀 어려야 된다 그러는데 이 귀절 그리고 이 새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제가 평론가에게 비평가에게 의미를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시인들이 은유라든가 상징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그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천산병 선생님은 유독 이 새를 많이 그 소절해서 작품을 쓰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10편 이상 같은 제목으로 쓰셨는데 이 새들의 일관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딘가로,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곳에서 지금 내가 어딘가로 가야 할 저곳으로 그 어떤 가고자 하는 어떤 매개체로서 새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이 초월이라든가 자유라든가 어떤 뭐 그런 이미지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런 시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시들은 어떤 시의 새들은 이 뭔가 상처받고 날개가 꺾인 그런 새의 이미지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 이게 있어야 할 이곳과 있어야 할 저곳과 내가 가야 할 저곳 사이의 어떤 이 낙차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로서 이 새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를 통해서 자기가 바라는 것, 새를 자기 자신을 이렇게 형상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군요. 그러니까. 예, 뭐 그렇습니다. 예. 저 멀리 가보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초라하게 모습이기도 하고. 예. 있어야 할 것들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진서입니다. 이런 멋진 말을 했는데요. 네. 아마 천산병 시인 같은 경우도 있어야 할 것들이 제자리에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새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천시인이 인터뷰 속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새 의미에 대해서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새는 자유분방한 것이니까요. 저는 자유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건 무엇보다 제가 하늘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새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또한 하늘은 맑고 진실되고 영원한 것이지요. 새를 통해서 새가 있는 공간이 저 하늘이고 네. 그 속에 자유로움이며 진실됨이며 이런 걸 바라본다 하는 말씀인데 이 세상을 그리고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천시인의 생각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천상병 씨는 그냥 가난 자체를 살아가신 거죠. 예, 그렇죠. 적극적인 이제 경제 활동을 해야만 이게 수입이라는 게 있는 건데 뭐 시 한 편이라는 게 원고료 정말 보잘것없는 건데 그거 외에는 뭐 일체 수입이 없고 또 하나는 천상병 씨는 외모부터 언행까지가 연희 사람하고 느낌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아무한테나 옛날엔 1,000원이라고 얘기하셨다는데 제가 모습을 뵀을 때부터는 2,000원만이었어요. 좀 몰랐네요. 네, 아무나 2,000원만. 그럼 누구라도 드렸어요. 그게 무슨 자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친구끼리 같이 뭐 이렇게 식사 나눠 먹는 그런 기분으로 아무에게나 2,000원만. 그러면 아무나 다 이렇게 드렸단 말이죠. 도대체 천상병 시인이 그냥 아무에게나 2,000원만 손길을 내밀면서 살아가야만 했던 그 가난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게 뭘까 생각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절대 빈곤의 의미로서 가난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어찌 보면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시인이고 노력을 하면 돈을 뭐 벌지 못하는 분은 절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렇게 가난을 택하면서 자기가 살고자 했던 것에는 나름의 어떤 삶의 철학이 좀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 삶의 철학이 뭐 그게 어떤 동양 고전에서 나오는 그 노장 철학이라든가 동양 고전의 그 영향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이번 시에 일관되게 지배하고 있는 게 기독교 정신이잖아요. 네. 그런 기독교 정신적인 어떤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의미는 상당히 좀 이 신자유주의를 얘기하고 이런 시대에 이게 가장 이게 반자본주의적인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건데 이게 참 그렇게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그 삶의 의미를 우리가 그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결코 이게 뭐 어떤 하나의 해프닝이나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깊은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정치 철학에서 이제 아간베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조회적인 삶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삶의 충만함이 넘치는 그런 비호수적인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오스적인 삶이요. 예,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생명력을 가진 충만한 삶을 사는 시민들을 비오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손상배 선생님의 삶을 그 해석을 하자면 아마 그런 삶에 충실하고자 했던 어떤 그런 가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연관되는 건데 그분의 천시인의 시 중에 나의 가난은 이란 제목의 시 제가 잠깐만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을 다소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한 잔 커피와 값속에 두둑한 담배, 해장을 하고도 버스값이 남았다는 것. 오늘 아침을 다소 서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잔돈 몇 푼에 조금도 부족이 없어도 내일 아침 일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 아마 지금 청소년들은 이런 경지가 어떤 건지 상상도 못 하겠죠. 내일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지? 뭐 이런 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소유하는 삶보다는 그러니까 표현하는 삶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것을 몸소 가르치시려고 한 게 아닌가 우리들한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소유하는 삶은 요즘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GNP가 아니라 GNH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GNH는 우리말로 뭘까요? 국민 총 행복 지수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뭐 가난한 나라라고 치부하는 우리가 부탄이나 이런 나라들이 꽤 높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참 갈수록 그런 공허감 같은 게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천상배 선생님께서 시와 삶을 이렇게 통해서 보여주신 바가 바로 그런 가치를 스스로 이렇게 모든 게 자기 실존적인 어떤 삶의 선택으로 했을 때 우리가 감동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장 아마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인생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 가난이 처절하거나 막 괴롭고 아프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저 자연스러운 삶의 태도로 드러났다는 천시인의 시와 삶의 모습. 여기에 또 하나 겹쳐지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죠. 아, 예, 그렇죠. 아이들 예뻐하죠. 예. 요놈, 요놈아 뭐 이런 작품 있어요. 제목이 요놈, 요놈, 요놈아. 내 미래 주인들 뭐 해서 아이들 바라보고. 그것도 또 천시인의 한 시선으로 이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죠. 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천상병 선생님께서는 이 동병님 사건에 연루가 돼서 나중에 무혐의로 밝혀지긴 했습니다만 여기 이제 그때의 어떤 아픈 괴로운 상황을 그날은이라는 시에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그게 연유가 돼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문 후유증으로 예.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됐다고요? 예, 그랬죠. 그래서 평생을 이분이 이제 아이를 그렇게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런 고독감이나 쓸쓸함을 여러 산문에서 이제 쓰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참 이 천진무구라는 말에 갑하는 어떤 그런 삶의 태도로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장난도 잘 치고 유머스럽게 대화도 할 줄 알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럼요. 그냥 뭐 아이한테 너 몇 살이냐? 라고 물으면 더 이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네. 이분은 아이들하고 이렇게 뭔가 소통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어떤 특출한 어떤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능적으로 이렇게. 네. 시들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그들에 드러나 있고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이 천상병 시인의 그런 시들을 보면서 좀 저는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자녀들과 이 대화하는 방법을 좀 배웠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의외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게 지식인 천상병의 모습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예. 그의 시세계는 하나의 가객으로 노래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평론 활동을 한다는 건 이제 분명히 지식인적인 네, 그런 예, 활동이죠. 예. 저도 대학생 시절에 천상병 시인이 현역으로서 창작가 비평에다가 아주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제 세태 비평에 그러니까 문학계에 대한 비평이죠. 글을 쓴 걸 보면서 이분이 굉장히 강경한 분이었구나 하는 한 단면을 본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1953년 그의 나이 23살 때 보니까 평론을 시작을 했던 그 흔적이 있더군요. 평론 활동을 한 부분으로서의 천상병 시인의 좀 이렇게 삶의 과정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천상병 선생님이 이 평론을 같이 했다, 시도 쓰고 평론도 썼다는 얘기는 아마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전히 잘 모르시는데, 이 천상병 선생님은 이 53년도에 이제 그 문해지인가요? 그 잡지를 통해서 평론 활동을 하셨는데, 그때 이 50년대라고 하는 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잿더미 의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모든 게 다 폐허죠. 전쟁으로 파괴되고 허무주의가 유포되고 또 실존주의라고 하는 철학의 사조가 널리 유포되고 그랬던 시대인데, 그 시대에도 천상병 시인 같은 경우는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존주의의 사르트르라든가 이런 실존주의의 영향을 분명히 받습니다만, 나름대로 어떤 민족 의식에 대한 것들을 좀 초창기 평론 같은 거 보면 강화를 했던 것 같고요. 신라에 대한 얘기라든가, 서정주에 대한 높은 평가라든가, 그다음에 신동엽 시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찬사를 보내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이분의 그 평론 세계에는 시로서 다 표현할 수 없었던 어떤 지식인적인 어떤 면모, 그다음에 이 평론을 행위라고 하는 게 시를 쓰는 거하고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요. 어떤 적극적으로 현실을 개입하고 해석하고 참여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평론 행위 자체에 더 깊이 있는 건데, 그런 걸 통해서, 그런 평론 행위를 통해서 천상병 시인은 아마 좀 남루하고 가난한 어떤 역사를 조금은 이렇게 발랄하고 좀 적극적인 어떤 현실의 모습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 같은 게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50년대 잿더미 의식을 얘기하셨는데 60년대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역시 4.19라는 시대 정신이 많은 걸 이제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 김수영 시인 같은 경우도 4.19를 전후로 해서 많은 의식의 변화가 있는 게 시에서 나타나는데, 천상병 시인에게 4.19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천상병 시인 같은 경우는 이 4.19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 평론들을 보시게 아시겠지만, 이 4.19 혁명의 주체는 학생들이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은 도시 빈민들이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역사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평론가 천상병과 이 시인 천상병에는 약간 이 간극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1959년부터 한 65년까지 한 6년 정도 이 시간 동안 거의 시를 발표하지 못하거든요.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평론가 천상병의 어떤 이에 더 승해서 시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받침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면 4.19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건이 평론가 천상병에게 던져준 어떤 의미가 그만큼 더 컸던 것이 아닌가, 청춘에 대한 의미라든가 어떤 그런 세대의식 같은 것도 상당히 있고요. 근데 그런 어떤 의미들이 더 이렇게 강했기 때문에 이게 시라고 하는 게 항상 긴장에서도 나오지만은 또 이게 이완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항상 긴장만 해서는 좋은 시가 안 나오는데, 아마 그런 간극이 나오게 된 것도 그런 연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김관식, 전기수, 신동엽, 김현승, 김남조 이런 시인들이 천상병 시인이 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대상들입니다. 전문 비평가, 직업을 비평으로 했던 분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천시인이 이런 시인의 작품들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게 보입니까? 모든 글쓰기 행위 자체가 저는 어떤 그게 특정의 시인을 텍스트로 삼아서 글을 쓰는 행위를 할지라도 거기에는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의미와 어떤 그런 것과 무관하지는 않을 텐데요. 예. 천상병 선생님 같은 경우는 특히 평론 중에서 김현승하고 김남조 시인에 대한 평들이 보면 이분이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자 했는가 하는 게 좀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남조 시인의 목숨이라고 하는 시집에 대해서 네. 평가한 대목들을 보면 굉장히 전쟁 중에 나온 시집이지 않습니까? 그 시집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이분이 폐허와 허물을 넘어서는 어떤 자기 구원 이런 의미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자 했던 것 같고, 본인 또한 그런 평가 속에서
살고자 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저는 이 천상병 선생 시를 생각해 보면 가장 일치하는 분이 아마 김현승 시인이라고 또 많이 생각이 드는데, 예. 김현승 시인에 대한 어떤 그 평들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기독교적인 구원의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이 김현승 시인의 어떤 그 시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에 뭐 그게 어떤 그 텍스트이든 간에 시 평론가로서의 천상병은 자기가 그 가고자 하고 살고자 하는 어떤 삶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평론 행위 속에서 추구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모과차 한 잔 주실래요? 1,000원만 줘. 1,000원만 줘. 아, 천상병 시인님. 이곳을 떠난 지 꽤 되셨는데 잠시 내려오셨습니까? 목순옥 여사도 없는 이곳 귀천이 참으로 휑합니다. 그래도 시인의 영혼이라도 이곳에 있으니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1,000원이 무슨 소용이 있다고 아직 1,000원 타령이십니까? 안 주려면 말도 말어. 그깟 1,000원이 뭐가 많은 돈이라고. 알았어요. 자, 되셨죠? 근데 시인님, 소풍에서 집으로 돌아간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곳을 가니 좋습니까? 좋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너무 오래 소풍을 떠나 있어서. 소풍 가면 보물찾기를 하지. 소풍의 하이라이트지. 다른 녀석들은 보물을 잘도 찾는데 꼭 못 찾는 녀석들이 있단 말이야. 결국 빈손으로 소풍길에 돌아오면서 울먹거리기도 하지. 난 왜 이리 되는 일이 없을까 하고 말이야. 그런데 그럴 일이 아니야. 그 선생들이 숨겨놓은 보물이라는 게 사실 보물이 아니야. 진짜 보물은 딴 데 있는데 그걸 가져간 건 사실 보물을 찾지 못한 그 녀석이라고.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보물은 따로 있다. 보물찾기에서 보물을 찾지 못한 친구가 그걸 가져갔다. 뭐 그런 말씀이세요? 그렇다니까. 진짜 보물은 성장이거든. 보물을 찾은 아이들은 어디에서나 자기를 기다리는 보물이 있다고 믿지. 그런데 보물을 찾지 못한 아이들은 어디를 가도 날 기다리는 보물은 없어. 그러니 내가 보물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내 말이 틀린가? 가난하고 외롭고 병들고 그런 아이들이 꼭 커서는 행복하다니까. 가난은 그 아이에게 남에게 나눠줄 줄 아는 마음을 주고, 외로움은 그 아이에게 무소의 불처럼 혼자 가는 뚝심을 주지. 또 병은 그 아이에게 몸을 잘 돌볼 줄 아는 지혜를 주고. 하하, 그렇군요. 그리고 결국 스스로 보물이 되는군요. 그렇다면 시인께서도 그렇게 스스로 보물이 되신 겁니까? 이 대개 이 사람, 내가 무슨 보물이라고.
아, 왜요? 가난해서 행복을 알았고 외로움은 뚝심을 줬죠? 그리고 병은 아닌가요? 지혜를 주긴 했지. 내 스스로 몸을 돌보는 지혜는 아니고 내 몸을 돌봐줄 줄 아는 어여쁜 아내를 얻었지. 아, 우리 아내가 얼마나 이쁜지. 아내가 카페를 열자마자 조그만 카페 귀천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 내가 어떤 놈들이 내 어여쁜 아내를 탐내나 호통치려고 귀천에서 살았지. 아내가 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이제 좋으시죠? 같이 있으셔서. 에이, 이 사람 좋기는 살아서 행복을 못 주고 죽어서도 행복을 못 주었는데 만나서 덥석 좋다고 하면 그게 사는가? 미안하고 안쓰럽고 딱하지. 천상병을 살려놓고 내 아내가 되었으니 그게 그 사람 운명인 건가 싶고. 그래도 난 죄인이지. 아유, 그런 생각 마세요. 두 분의 삶은 우리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행복하시죠? 하면 시인뿐 아니라 그분도 고개를 끄덕거리실 겁니다. 헌데 시인님, 아직 그 소풍길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밥도 먹고 좋은 경치도 구경하고 친구와 수다도 떨었는데 왜 이리 고통스러운 걸까요? 그야 소풍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소풍이다 해봐. 언젠가 내가 돌아갈 집이 있고 그 집에 가면 누울 침대가 있다고 말이야. 그럼 지금의 고통이 그냥 스쳐 지나갈 경치쯤으로 여겨질걸. 마음먹기 나름이라네. 마음을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서 돌덩이도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이거 보라고. 내가 1,000원 얻다 보니 벌써 얼만가. 아마 모아놓았으면 땅도 샀을걸. 다 알코올이 되어 내 간에 독으로 쌓여서 그렇지 말이야. 그런데 자네 나한테 1,000원 줬나? 줬냐고, 이 사람. 혹시 안 준 거 아니야? 1,000원만 줘봐. 우리 곁을 떠난 시인이라기보단 오히려 세상을 떠났는데도 전혀 떠난 것 같지 않은, 네. 그냥 언젠가 골목에서 불쑥 나타나실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존재란 말이죠. 근데 지금 고영직 선생이 오늘 천시인의 시세계나 삶을 얘기하면서 너무 특이한 일화의 주인공, 신화로서만 얘기되는 거,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 작품이 좀 더 우리에게 더 많이 와야 된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천시인의 시세계, 우리가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으려면 지금 우선 어떤 길이 있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두루두루 좀 넓게 말씀을 해 주시죠. 그 평가하는 사람의 입장이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를 이렇게 즐기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게 이제 어쩌면은 지난 20세기, 저는 20세기에 10편을 꼽는다면 귀천 같은 시는 당연히 들어간다고 볼 정도로 뛰어난 20세기에 만들어진 우리 한국 시 가운데 최고의 10편을 뽑는다 그러면 귀천을 그 안에 포함시킨다. 대단한 평가군요. 이 자발적 가난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전처럼 물질을 추구하고 사람 내면이 공허해지는 시대에 참 적극적인 어떤 우리가 더 평가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이 천산병 시인의 시는 근데 어떤 이론으로서 혹은 이 알므로서 지식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알에 대한 어떤 신념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념이 중요한데
그 삶 자체를 이렇게 자기의 삶으로 이렇게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이렇게 더욱더 그 내면을 좀 호소하리라고 보고요. 이 대중화의 이런 부분은 더 젊은 세대들이 이제 그 적극적인 그 시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텍스트에 갇히는 게 아니라 그 비어있는 여백 속에서 천상병 시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자꾸 이제 그 어떤 특정의 생전의 어떤 일화나 생전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시의 대중화에서는 필요합니다만 그게 이제 그런 게 자꾸 이루어지다 보면 이게 그 마치 신화화하는 것처럼 그런 또 너무나 유명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시를 보지 않는 그렇죠.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유명하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그런 시 있죠. 그런 시인이 존재하죠. 그렇게 될까봐 좀 저어돼서요. 그러니까 시를 좀 늘 곁에 두고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가을에 딱 맞는 시 같아요. 천상병 시는. 가을에 계절하고 잘 맞는. 이제 마무리 말씀 좀 부탁을 드려야겠는데 오늘 고영직 선생님 뵈려고 제가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어요. 천상병 시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그랬더니 무슨 고교 참고서 교재 같은 것이 올라 있는 걸 봤는데 천시인에 대해 사랑을 느끼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천상병 시인의 시는 어떻게 읽는 게 좋겠다 하는 그 인도의 말씀을 좀 한번 삼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히 뭐 인도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천상병 시인의 시는 이게 대화하듯이 한 편의 시와 대화하듯이 읽을 때 그 시에 숨겨진 의미라든가 그 여백들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좋은 시는 대화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화하듯이 읽을 때 무수한 어떤 비밀, 그 시의 비밀들이 아마 자기한테 말을 걸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상병 시인의 이 시 한 편 마음에 이 가을에 한번 담아두시면 아마 두고두고 요긴하게 써먹을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작고한 분이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천상병 시인을 떠올렸고 또 아쉽게 세상을 떠난 목순호 교사 부인이시죠. 천상병 시인의 부인이신 모 교사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문학평론가 고영직 선생과 더불어서 천상병 시인을 만나보았습니다. 목순호 교사가 세상 떠나신 거 계기가 돼서 세상 기회를 가졌습니다만 두루두루 자기만의 기억들, 추억들 갖고 계실 겁니다. 청소년 시절에 천시인의 시를 읽었다든지 다 있지 않겠습니까? 모 교사가 오늘 차치 귀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모 교사가 늘 자리를 갖고 있던 그 귀천에서는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모가차가 참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원가를 생각하지 않은 아주 진득하게 모가를 많이 담은 그래서 끈적끈적하기까지 한 모가 맛 생각이 많이 나는데 모가 향이 마치 천상병 시인의 삶처럼 천상병 시인은 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좀 끈적끈적한 우리 인생의 온갖 오탁을 온몸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오늘 고영직 선생 얘기 속에서도 그분의 편린들, 풍모들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우리가 너무 그를 일화 속의 인물로 신화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정작 작품은 멀어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의 시는 정말 우리가 읽으면 마음의 살결에 이렇게 와서 닿는 그런 작품이니까 곁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인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되새기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그분이 가난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 이거는 부와 욕망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세태 그 앞에서 그걸 너무 당연하다. 인간의 본성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과 다른 선택의 다른 길이 있다 하는 것, 즉 천상병적인 삶의 모습도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어떤 항체처럼 잠수함의 토끼가 빨간 눈을 해서 그 산소의 양을 보여주듯이 그렇게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가을맞이를 하면서요. 천시인의 시, 그의 무역의 삶 등등을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였습니다. 자, 오늘 시간 마감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